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은 틀림없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는 곳은 푸른 바다와 한적한 들판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작은 마을이에요. 바다 건너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 힘들어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었죠. 어쩌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 변해가는 것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친 마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낀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이 제게 건넨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잘난 자식만 자식일까요? 아니죠. 못나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란 생각. 내가 다치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다쳐도 다음날 벌떡 일어나 내 새끼 입에 넣을 거리 걱정이 앞장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내 자식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부모라는 존재죠. 어느새 부모가 된 저에게도 생태 같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과 눈칫밥만 얻어먹고 자라서인지 또래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저의 아픈 손가락인 딸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딸아이만 생각하면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을까 싶고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챘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딸아이는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엄마, 이번 참에 나랑 같이 이 집을 졸업하는 게 어때?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졌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동안 망설이기만 했던 결심을 실천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그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의 졸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4살, 27의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치 지구의 양끝에 사는 두 사람 같다고 느껴졌죠. 남편은 누나 하나를 둔 손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무려 오빠 둘에 여동생 둘을 둔 다복한 집안의 장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아들 도봐야 다 죽고 나서야 제사밥 얻어먹는 게 전부인데 그럼 뭐하냐며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신 덕분에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딸들이 중심이었죠. 세 딸이 듬뿍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오냐오냐 응석바지처럼 자란 모습이 조금 낯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이 귀하게만 자란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소개팅을 했을 때 솔직히 이번 소개팅도 잘 되긴 글렀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 속내를 남편이 알아챘는지 저에게 딱 3번만 만나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인생에서 자기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자신감까지 보여주니 조금은 의아했죠. 저는 믿져야 본전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와 간호보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같이 소나 돼지가 출산할 때면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곁을 지켰죠. 그러다 보면 가축의 분비물이 옷에 묻어나와 지독한 냄새가 나기 일쑤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수의사 선생님을 따라 어느 농가를 방문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옷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어떻게 집에 돌아가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병원 앞에 보기 드문 승용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트럭이나 트랙터가 전부인 시골 마을에선 흔치 않은 광경이었죠. 그 차가 누구 것인가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멀끔한 차림의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병원에 전화했다가 제가 외근 나갔다고 하니 집에 데려다 줄 겸 찾아온 것이었어요. 차가 더러워질까 봐 사양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깟 차가 상전이라도 돼요? 사람이 먼저지. 차야 우리 편하라고 있는 건데 더러워지면 청소하면 그만이죠. 저희 집도 예전에 소를 좀 키워봐서 소똥 냄새야 구수하게 느껴지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타세요. 여기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그렇게 제 등을 떠밀며 차에 태우는데 그때까지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만 했던 남편이 그 순간 처음으로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작은 배려가 인연이 되어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 시댁은 생각보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가족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왕년에 마을에서 알아줄 정도로 크게 소농장을 하던 시아버님은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다 잃고 물려받은 농가 밭에 작게나마 벼와 고추, 양파 등을 심어 농사를 일구고 계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곁에서 일을 물려받아 이어가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그럼에도 금지옥엽 내 아들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말라며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죄다 끌어다가 아들을 키운 시댁은 아들이 바라는 거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다 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한 마음이 여실히 담긴 게 바로 마을의 유일한 남편의 승용차가 이를 대변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대뜸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셨어요. 그러고는 누가 들을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이게 용하다는 점집에서 얻어온 아들 갖는 날짜이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네가 날에 맞춰 몸단장하고 남편마저 채비를 하렴. 어차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 네 역할이 중요해.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니 첫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 네가 할 일 중 아들 낳는 게 제일 중요해. 명심하거라. 아들보다 딸이 예쁨 받는 집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영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손이 귀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남편을 통해 연애 때부터 익히 들어온 터라 시어머님의 이런 바람이 같은 여자로서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시집을 오자마자 저에게는 시할머니인 시어머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모진 구박을 받았고 형님과 남편 사이에 낳았던 2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어려서 사고와 병환으로 잃고 집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인 남편 덕에 모진 시집살이에서 살아남은 터라 저에게도 아들만큼은 꼭 낳아야만 네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떨떠름하였지만 시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저는 시어머님이 주신 종이를 품에 안고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뽑아주신 날마다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 저희는 시의 삼신할매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신혼 1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어느새 저는 이 집의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죠.
남편 또한 그다지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처음 몇 번 저의 서름을 듣는 척하더니 이제는 안 생기는데 뵐 수 있냐며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며 대충 말하고는 집을 나서기 일쑤였어요.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날이 더워서, 오늘은 비가 와서라며 저희 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농사일도 안 하려고 용을 쓰더군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집안의 농사일을 돕던 저는 결국 남편의 일까지 모두 떠넘겨 받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프로 농사꾼이 되어 있었어요. 더위를 먹었는지 영 입맛도 없고, 먹었다 하면 속이 울렁거리더니 고작해야 찬물 몇 잔으로 목을 축이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름날, 결국 저는 땡볕에 주저앉아 있다 쓰러지고 말았고, 놀란 남편이 밖에서부터 달려와 들쳐안고 병원에 가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땐 남편은 없고 시어머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지 못 모르고 조심성 없이 구니? 너희 어머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던? 어떻게 입덧하고 더위하고도 구분을 못해서 뱃속의 아기한테 넘치게 영양분을 줘도 모자랄 시기에 쓰러져서는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병원에 누워있어? 네, 맞아요.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임신에 이게 입덧인지 더위를 먹어 입맛이 없는지 아니면 채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하기 바빴던 저는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쓰러졌던 것이었고, 다행히도 저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세상 기쁘게 맞이해야 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눈초리에 한껏 기가 죽은 채 죄인의 행색을 한 저는 누가 봐도 첫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라기보단 대역죄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곧장 의사를 찾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묻기 시작했고, 의사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며 애둘러 여러 차례 거절한 끝에 제풀에 지친 시어머님은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어머님은 얼마 나오지도 않은 저의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배 모양이 아들인지 딸인지 한참을 고심한 끝에 아무래도 배가 크고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아들임이 틀림없다며 의사보다 더 의사같이 답을 내리더니 오늘부터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 챙겨 먹으라며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함이기에 저는 시어머님의 당부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몸에 좋다는 온갖 약초는 물론 아침에 잡은 토종닭까지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들고 와서는 제가 남김없이 다 먹는 것까지 살펴보고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첫 아이를 임신하고 8달 만에 30kg나 살이 쪄버렸고, 아이를 낳을 막달쯤에는 배도 배지만 살이 10kg는 더 쪄서 눕지도 못한 채 아이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0시간 진통 끝에 시어머님이 그렇게나 손꼽아 그리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제야말로 시어머님의 지독한 사랑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쁨 속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자유는 고사하고 시어머님의 지극한 간섭만 늘었죠. 어찌나 아들 사랑이 지극한지 시어머님은 손자를 봐주신다는 명목 아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24시간 시어머님의 슬하 아래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이라면 발벗고 앞장서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배부른 투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시댁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이지 이것이야말로 미칠 노릇이더군요. 새벽 내내 잠떠신지 울고 보채는 탓에 안아들고 어르고 달래느냐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다
동이 틀 적에 겨우 아기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사정없이 두들기더군요. 저는 잠이 부족해 예민했던 탓에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옆으로 두고 집으로 들어가서는 소란스러운 탓에 잠을 깨 울고 있는 손주를 안아달래면서 시어머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한 말씀 하셨어요. 영 산모가 현찮으니까 애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이고 있지. 이러니 애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잠을 자겠냐? 안 되겠다. 애 젖될 적까지는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너는 우리 손자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밥만 잘 내다오. 마치 저를 그저 손자의 밥그릇 정도로만 여기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불편한 내색을 감출 수 없던 저는 괜찮다며 요새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다며 한사코 거절하기에 이르렀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매일 남편이 농사일을 할 즈음인 새벽 4시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 특효가 있는 재료를 엄선해 들고 와서는 저에게 손주를 봐주는 동안 음식을 하라며 친절하게 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옆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나 친절한지 저는 거짓말 살짝 보태서 모유수유하는 2년 동안 김치는 고사하고 뻘건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한 채 매일 물처럼 미역국을 시시때때로 마셔야만 했고 간혹 너무 물려 못 먹겠다는 내색이라도 비출 즈음이면 시어머님은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너는 이렇게 모성애가 없냐며 저를 나무라기에 일쑤였어요. 그렇게 미역국으로 키운 저의 아들이 모유를 뗄 때쯤 그제서야 맛본 김치는 어찌나 매콤하고 아삭한지 천상의 맛 그 자체였죠. 아기를 낳고도 아기의 건강한 밥 노릇을 하느냐 살면서 최대치의 몸무게에 도달한 저는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기 위해 무릎을 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작 아이 하나 낳았을 뿐인데 저의 삶은 180도 바뀌어져 있었죠. 시어머님은 제 속도 모르고 벌써 둘째를 운운하며 둘째 가지려면 체중 감량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에게 볼 때마다 닥달을 하시더니 어느 날 저녁장에 나갔다 손자 옷을 사왔다며 들고 온 시어머님은 살 뺄 생각도 않고 저녁을 산더미처럼 먹는다며 제 밥그릇을 빼앗아 먹지도 못하게 싱크대에 뒤집어 넣어버리셨어요. 어찌나 비참한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스러운 감정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로 이를 악물고 농사일이 끝나면 아이를 시어머님께 맡겨둔 채 필사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3달 만에 저는 20kg를 감량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땐 저의 아들은 시어머님의 손자가 아닌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 제법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는 시기인 터라 저는 당연히 엄마라는 2글자가 먼저 나오겠거니 싶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한마였어요. 할머니를 하기 어려웠던 아들은 시어머님의 그간의 노력 덕분인지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로 한마를 내뱉더군요. 시어머님은 깨르르 웃으며 이거 보았냐며 애가 어찌 지 엄마 아빠보다 이 할머니만 따르냐며 입으론 걱정스러운 양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점심에 뜨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님의 손자 사랑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남달랐어요. 아이가 제법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말을 하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시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들의 편에 서서 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받아주셨어요. 하다못해 장난감을 사러 가서 색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다며 훈육을 하는 저를 뒤로 한 채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봐야 그래야 잘 때 생각도 안 나고 푹 잘 수 있다며 같은 장난감을 다른 색으로 2개씩 사는 건 일상 다반사였기에 아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길 때를 넘어서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에도 제 할머니를 찾기 일쑤였어요. 그러곤 할머니를 앞장 세워 저를 조종하려 들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휩싸여 있던 차
아들이 다니는 시내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들의 얼굴이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누가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씩씩거리며 선생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묻자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하더니 이어 속상하겠지만 제 아들은 양호한 편이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렇게 말한 상황을 들어보니 이제서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가지고 놀고 싶던 장난감을 어느 여자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자 아들은 곧장 선생님에게 그 장난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니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자 하자 그럼 뺏으면 되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더니 선생님이 꿈쩍 않자 성큼성큼 걸어가 여자친구에게 그 장난감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이한 친구는 아들에게 빼앗긴 장난감을 되찾아오고자 있는 힘껏 꼬집었고 화가 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온종일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일이 휘몰아쳐 버리고 나니 저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지 싶어 눈앞이 캄캄했어요.